당분간 이 생굴 섭취하시는데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 지역에서요, 4곳의 식당에서 생굴을 섭취한 후에 심한 식중독에 걸렸다라는 환자 27명이 보건당국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섭취 자제를 지금 권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현재까지 LA 지역 식당 4곳에서 생굴을 섭취하고 식중독에 걸렸다라는 보고가 27명이나 달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생굴에 대한 섭취를 당분간 자제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생굴을 섭취한 고객들이 식중독이 발생한 그 식당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생굴이 반드시 LA 지역에서만 구입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구입됐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이 당분간 생굴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LA 카운티 보건국은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과 지금 협력을 해서요, 이번 생굴 식중독 발병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이제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섭취할 경우에는 위험도가 매우 높아져서 이 굴 섭취를 더더욱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분간은 좀 익혀서 드시는 걸 좀 선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70세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 사시는 분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을 때 좀 편하게 됐습니다. 자, 70세 이상 캘리포니아주 시니어들에게 DMV를 방문하지 않고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새 주법에 따라서 시니어 운전자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그런 개발하는 그 권한이요, DMV 국장에게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DMV 국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시니어들, 70세 이상 시니어들, 그러나 이제 80세 이하여야 됩니다.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70세가 넘었고 80세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분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주 DMV 국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한이 이 국장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이게 곧 시행될 전망입니다. 자, 이 온라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경우에는 70세 이상 그리고 80세 미만 시니어 운전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화상 전화나 비디오 콜이라 그러죠. 비디오 콜이나 또는 온라인 그 테스팅 그 플랫폼으로 인해서 뭐 시력 검사도 그렇게 받을 수 있고 또 필기 테스트도 그렇게 받을 수 있고 해서 집에서 그저 편안하게 컴퓨터 모니터만 틀어놓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우, 난 컴퓨터로 보는 게 더 어려워. 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예 가서 할래. 네, 물론 가서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나 이제 컴퓨터로 그런 걸 한다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뭐 또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자녀분들이나 뭐 이웃이나 지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이제 처음 모니터 켜는 것만 좀 도움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그닥 어렵지 않을 테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안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0세가 넘으신 그 시니어 운전자들은 안타깝습니다만 직접 DMV를 방문해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카고 그 오헤어 국제공항에서요, 이륙을 준비하던 일본 ANA사의 보잉 777기와 또 정지해 있던 델타 항공의 보잉 717기가 둘 다 공통점이 뭐죠? 네, 보잉 여객기라는 것입니다. 델타 항공사와 일본의 ANA 항공사의 그 보잉 여객기가 그 시카고 오헤어 그 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그 연방 항공청이 그 긴급하게 또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다행히 이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제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잉이 아주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주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일단 그 어제 사고 두 비행기가 모두 보잉사가 제작한 기종이어서 연방항공청이 이 사고를 철저하게 수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일본의 ANA 항공사 여객기의 그 왼쪽 날개 끝이 델타 항공 여객기의 그 후면과 충돌한 그 사고인데요. 공교롭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를 일으킨 두 여객기가 모두 보잉 여객기라는 점에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는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문제인데, 한 2주 됐죠? 그 보잉 737 맥스 9. 보잉 737 맥스 9이라는 기종은
확실하게 이제 기체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그 사고와 그에 따른 지난주 운항 금지 명령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미 전국의 보잉 737 맥스 9은 지금 올스탑 그 활주로에 그리고 공항 그라운드에 다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저런 일련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 항공당국의 집중적인 감사와 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두 보잉 여객기가 부딪힌 이 일도 지금 예사롭게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직 이번에 발생한 그 활주로에서 부딪힌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뭐 당장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엠마 존슨 델타 항공사 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오헤어 공항에서 착륙한 뒤에 이륙을 준비하던 ANA 항공기가 게이트에 그냥 서 있던 델타 항공기의 후면을 들이받은 사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고가 여객기의 기계적인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조종사의 단순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인지 일단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가뜩이나 요즘 보잉 여객기가 그 만들어질 때부터 안전 불감증이다라는 등등의 그 문제라는 그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관계 당국이 더더욱이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보잉 여객기에 그 안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자 단순히 활주로에서 그라운드에서 이제 부딪힌 사고만 봐도 덜컥덜컥 놀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거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로 각 항공사가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에 하나 활주로에 도착한 후에 그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비행기를 부딪혔다는 그 사고, 그게 조종사의 단순 조작 미숙이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기계적인 결함이 요인이 됐다라는 그런 결론이 많이 내려질 경우에 이제 보잉사는 신뢰도의 추락을 면치 못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그 보잉 737 맥스 9이라는 기종은 연마항공청의 전면적인 안전 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그 현 시점에서는 완전히 미국 내에서는 운항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북극 한파, 너무 추우시죠? 곳곳에서 지금 이 북극 한파와 겨울 폭풍의 피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항공편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또 곳곳의 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 정부와 교통당국 또 에너지 당국 등에서는 비상사태를 잇따라 선포하고 또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두 주 정부가 아닙니다, 이런 게. 자, 기상청에 따르면 몬태나주 그리고 노스다코타 또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체감 기온이 미국식으로 하는 화씨로는 영하 50도 그리고 한국식으로 하는 섭씨로는 영하 46도. 이게 이제 화씨로 영하 50도 하면 별로 이제 와닿지가 않는데요. 섭씨로 영하 46도 하면은 좀 확 와닿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 뭐 영하 10도, 15도 이런 걸 얼마나 추운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10도, 15도가 아니라 섭씨로 영하 46도? 아니 이게 말이 돼? 라고 금방 와 닿으실 거예요. 자, 섭씨로 영하 46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 살을 에이는 추위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 공공안전부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동상에 걸리는데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밖에 나오는데 절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밖에 나오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라고 주정부가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달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이들 지역을 비롯해서 미국의 무려 약 한 79%, 그러면 거의 다죠. 뭐 거의 80%니까 거의 다 미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이 주민들 숫자로 따진다면 미국 내 무려 약 1억 4천만 명이 이 한파 경보와 주의보, 경계령 등등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곳곳에서 강풍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육로와 항로 모두 교통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항공편 정보 사이트를 알려주는 그 앱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LA 공항에 누구 뭐 픽업 가거나 그럴 때는 그 앱을 들여다 봅니다.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제대로 정시에 도착하는지 아니면 뭐 1시간, 2시간 딜레이 되는지 그 앱을 보고 출발하면 괜히 공항 가서 막 한참 기다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앱 이름이 Flight Aware라는 겁니다. 그 Flight Aware에 따르면 미국 내 항공편 1916편이 지금 취소됐고요. 3700
50편 정도가 지금 딜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미시시피주 교통부는 30개 카운티의 도로들이 지금 얼음으로 뒤어 덮였다라는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시피주는 뭐 30개 카운티니까 뭐 어찌 보면 거의 다죠. 거의 다 주정부의 대부분의 지역이 도로가 완전히 결빙 상태라는 것입니다. 얼었다라는 것이죠. 운전하기에는 사실 하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네, 오클라호마주와 그리고 테네시주, 또 켄터키주 등에는 총 한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고 하고요. 텍사스에서 미시시피주에 이르는 그 남부 지역에는 도로에 최대 2.5cm의 그 진눈깨비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진눈깨비가 어떤 때는 그 눈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눈에서 운전하는 거는 이 동부 지역에 사시거나 북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가끔 좀 해본 경우가 있어서 눈에서 눈이 내릴 때 운전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진눈깨비가 내리면 진눈깨비가 내린 다음에 바로 땅에서 얼어버립니다. 이게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영하의 기온에 진눈깨비가 내리면서 도로에 바로 얼어붙으면서 그 도로 사정을 완전히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시시피주의 댄 유뱅크스 주 하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나도 이번 그 기상이변에, 기상이변까지는 아니고 이번 그 한파와 폭설 등등의 피해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도로에 낀 그 살얼음 탓에 자신이 탄 차량이 육중 추돌 사고에 휘말렸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밝혔습니다. 주 하원 의원이. 자, 그리고 아칸소주로 가볼까요? 아칸소주에서는 이 픽업 트럭이 눈 덮인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나무와 강하게 부딪히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한 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칸소주는 한파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 북극 한파가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제 미국 남부 지역으로 또 이제 계속 밀려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이 남부 지역은 그 전까지 이렇게 강력한 추위를 많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집안에 그 난방기구 같은 것이 충분히 있지 않다고 합니다. 뭐, 저 미네소타나 저 위에 뭐 미시시피, 뭐 그 위쪽에 있는 뭐 그런 데는 뭐 뉴욕이나 이런 데는 집안에 웬만하면 겨울 대비 난방기구들이 좀 있는데, 이 남부 지역 주민들은 뭐 겨울이 돼도 그 정도까지 막 춥지는 않으니까 난방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저 뭐 한두 개 정도 뭐 이렇게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 주민들이 난방기구 등이 많이 없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시시피주의 한 월마트 직원은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히터를 사러 월마트에 올 생각이라면 오지 마십시오. 진열대에 그동안 몇 개가 있었는데 이미 다 팔렸고 없고 지금, 그리고 온열 담요도 이제는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제품이 다시 들어오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터 사러 오는데 그 온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되돌아가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SNS에 올린 거죠. 자, 이번 주까지는 이 한파 피해가 계속될 전망인 모양인데요. 당분간 다들 좀 우리 구독자님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몇몇 구독자님 분들께서 댓글로 현지 상황을 제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아이디 그 숙헤이에스라는 님은요, 켄터키주에 사셔요. 이분은. 네, 아침 기온이 7도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화씨로 7도면은 이게 몇 도 되나? 거의 영하 한 10도 정도 될까요? 그럼 되겠죠? 예, 바람이 너무 추운 상황입니다 라는 이제 제보를 해 주셨고요. 또한 이제 텍사스주 달라스입니다 라고 이제 어떤 구독자님은 밤새 내린 소복히 쌓인 눈이 이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춥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특히 몇 년 전에도 강력한 한파 때문에 며칠 고생했던 생각에 또 정전이 될까봐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강력한 한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전기를 많이 쓰니까 순간적으로 정전이 됐던, 그때 이제 피해를 보시고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따뜻한 국을 미리 다 끓여놨고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구독자님은
집 안에서도 너무 많이 추워서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생활을 하는데 전력이 너무 많이 사용되면 다 같이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실내 온도를 또 너무 많이 올리지도 않고 있다라면서 조금이라도 또 낭비되는 전기가 없도록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가전제품의 코드는 다 뽑아놨고, 또 혹시 몰라서 양초도 준비했고, 또 플래시라이트도 준비해서 쉽게 손이 닿는 곳에 그렇게 비축을 해두고 있다라고 이제 대처 방법을 또 제보를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들 잘 대처하시면서 견뎌내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며칠만 조금 더 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겨울에 옛날부터 하는 말이들 3한 4온, 3일 많이 추우면은 4일 정도 조금 날씨가 좀 풀리고, 그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좀 대충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3한 4온이 아니라 한 5한 한 2온? 한 5일, 6일 춥고 한 2, 3일 조금 풀리고 뭐 요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3한 4온도 좀 미국에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뭐 3한 4온이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힘이 나는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요? 네. 태권도 블랙벨트 현역 공군 장교가 전미 최고의 미인을 가리는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 왕관을 썼습니다. 현역 장교가 미스 아메리카에 선발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2024년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콜로라도 대표로 참가한 22살의 메디슨 마시라는 여성이 우승을 했습니다. 메디슨 마시는 지난해 미국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현직 소위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재학 중에 학교의 허락을 받고 미인대회에 출전해서 미스 콜로라도에 선발이 됐고, 이후 미스 아메리카 대회까지 참가해서 이번에 우승을 거머쥔 것입니다. 현직 공군 장교가 미인 대회에 주 대표로 출전한 자체도 뭐 처음입니다만은, 현직 공군 장교가 미스 아메리카가 된 것은 역시 물론 역사상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메디슨 마시는 앞으로는 군 경력 대신 민간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언입니다. 또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물리학을 전공한 이 메디슨 마시는 하버드 의대에서 대학원생 인턴 자격으로 이 AI를 이용해서 췌장암을 진단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연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췌장암으로 사망한 그 모친 때문에 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내가 이 일을 내 손으로 좀 끝마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췌장암 같은 걸 한번 이제 진단을 받으면 이 생존기간이 가장 짧은 그런 암 중에 하나로 알려져서 상당히 이제 무서운 그런 이제 질병이긴 한데, 이런 걸 좀 아주 조기에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걸 AI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직 미국 공군 소위이자 미스 아메리카 우승 왕관을 쓴 메디슨 마시 양이 그것도 좀, 그 기계도 좀 개발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 그 미스 콜로라도 이 웹사이트에 가보니까요, 그녀의 그 프로필이 쫙 나와 있는데, 그 프로필을 쭉 보면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뭐 공군 뭐 사관학교 나왔고, 공군 소위고 이거 다 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제 눈에 띄는 한 글자가 한 줄이 보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블랙벨트 인 태권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태권도 검은띠, 태권도 블랙벨트 유단자다라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 콜로라도 덴버의 그 어떤 사범님이 우리 메디슨 마시 양을 가르쳤는지 기분 좋고 아주 자부심이 좀 있으시겠습니다. 네, 뭐 요즘은 뭐 사범님들이 또 한국분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서 워낙 이게 2세 쪽으로 가니까 그 한국 사범님한테 옛날에 배운 뭐 미국인, 백인, 뭐 히스패닉 분들 뭐 이런 분들도 계셔서 뭐 태권도 사범님이라고 뭐 다 한국 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콜로라도 가면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든지 뭐 그쪽에 우리 한국 분들 태권도 사범님 관장님들 많이 계신데, 어떤 관장님이 가르쳤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흥미로운 결과 하나가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주의 그 한 카운티에서 지난 2020년 당시 그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부정선거는 아니고 투표 개표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입장이 반대예요.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그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바이든에게 불리하게 계산이 잘못된 그런 게 지금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자, 당시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 한 4,000표 정도는 더 받아가는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좋다 말았죠. 네.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지난 2020년 대선 개표 때 당시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1,648표가 덜 계산이 됐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2,327표가 더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됐다.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당시 개표 오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손해본 거, 본인이 이익 본 거 두 개를 합치면 3,975표 정도 더 이득을 봤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버지니아주에서는 무려 45만 표 차이로 이겼고 지금 문제가 된 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는 6만 표 이상의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었기 때문에 뭐 이번 개표 4천여 정도 개표 오류가 뭐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한 표든 뭐 100표든 그 잘못됐으면 이 재검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류 투표수를 오류가 나와서 투표가 잘못돼서 오류가 나와서 재검표를 하게 되는 법적인 기준은요. 1%가 넘으면 그러니까 전체 개표수의 1%가 넘는 그 숫자가 오류된 것으로 밝혀지면 재검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재검표 기준인 1%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투표 전체를 뭐 재검표할 필요성은 법적으로 없다라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오류는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당시 후보가 4,000표 정도 더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당 카운티 측은 밝혔습니다. 네, 전국의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타임즈는 캘리포니아주의 생활비가 하와이를 제외한 전국 평균보다 최대 45%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LA에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보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LA에 사는 사람이 연봉이 딱 10만 달러라면 1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그런 가구라면 달라스에 사는 사람으로 본다면 6만 9천 달러만 받아도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은 6만 5천 달러만 받아도 LA에 10만 달러 받는 거랑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스베가스 가니까 라스베가스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요. 호텔 안에서 뭘 먹거나 사거나 하면 당연히 비쌉니다. 하지만 호텔 밖으로 나와서 서너 블락만 가면 뭐 거기 인근에 무슨 한인 타운도 형성돼 있고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가면 음식 예를 들어 한인 식당 같은 데 가면 음식값이 LA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택시도 캘리포니아보다 더 싸니까 전체적인 물가가 LA나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싸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호텔 밖에만 나오면. 그러니 LA에서 10만 달러 버는 사람이랑 라스베가스에서 6만 5천 달러 버는 사람이랑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지역 소비자들은 주택비, 외식비, 서비스 비용, 또 보험비 등등에 대한 그 가격이 대부분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LA에서는 체감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LA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요, 전년 같은 12월에 비해서 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 가솔린, 이 가스 가격은요, 2022년 6월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전국에서는 이 갤런당 평균 한 2달러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4달러 59센트, 지금 4달러 59센트로 전국 평균이 3달러 7센트인데 이보다 훨씬 비싼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LA의 경우에는요, 평균 가솔린 가격이 4달러 65센트로 작년 대비 14센트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LA나 뭐 전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살면 미 전국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물가 상승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막 나와도 LA나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네. 자, 생활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주거비잖아요. 그런데 그 주거비도 다른 주보다 캘리포니아주가 2배 이상 높습니다. 그 질로우의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주택 중간 임대료, 이제 이거는 이제 한 달에 월 페이먼을 내고 이제 임대해 사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중간 임대료는 $2,750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무려 38%가 높습니다. 자, 그럼 임대료 말고 주택 가격을 좀 볼게요. 전국의 그 단독주택의 중간 판매가, 그러니까 이제 평균 가격은 $392,100입니다. $392,100.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중간값이 이보다 2배가 넘는 무려 $822,200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벌어야 그나마 살 수 있느냐, 그럼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대목입니다. 경제를 조금 더 볼까요? 세계 경제 대국 순위. 미국이 몇 등이고 중국이 몇 등이고 잠깐 볼게요. 세계 경제 대국 순위에 13년 만에 변동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미국이 1등. 그리고 이제 중국이 2등. 이건 뭐 오랫동안 변함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뭐 앞으로 당분간도 그럴 것 같은데 뭐 미국이 그럼 2등 되고 중국이 1등 되느냐? 여기에는 뭐 찬반 논란이 많이 있어요. 저는 뭐 미국이 계속 오랫동안 1등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여하튼 지금 미국 1등, 중국 2등인데 그 다음에 이제 3등, 4등이 중요합니다.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잖아요. 그 GDP가 이제 미국, 중국에 이어서 3위를 유지했던 나라가 바로 이제 일본인데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독일에게 밀려서 4위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그 국내 총생산 GDP 순위에서 일본이 독일에게 밀려서 세계 4위로 내려앉을 것이 확실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N저로 일본의 GDP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게 100%의 요인은 아니지만 여러 큰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을 웃돌아온 어떤 그런 축적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GDP는 그 나라가 창출하는 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이제 부가가치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쓰는 대표적인 지표를 우리가 항상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위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 2위는 중국인데 독일의 그 지난해 명목 GDP는 약 4조 5천억 달러, 일본은 이보다 적은 약 4조 2천억 달러로 추산이 됐습니다. 자, 결국 세계 경제 대국 1, 2, 3, 4위가 미중일독에서 미중독일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아주 짧습니다. 4글자입니다. 딱. 통러봉남. 통러봉남. 통러는 러시아와 소통을 강화한다 라는 뜻이고, 봉남은 남한과의 교류나 소통은 봉쇄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치채셨죠? 네. 북한 얘기입니다. 북한 소식을 좀 오랜만에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소식들이어서 좀 간추려 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북한이 대남기구인, 그러니까 남측과 여러 가지 뭐 교류나 협력이나 이런 거를 상대를 해오던 파트너 기구죠, 일종의. 북한이 이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소위 조평통 하는데 그 조평통과 민족경제협력국, 그리고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남측의 국회격인, 한국의 국회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를 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회의는 남북 대화와 협상 그리고 협력을 위해서 존재하던 이들 세 개 기구들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라면서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도 서둘러서 세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죠, 북한이. 이 회의는 또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그리고 2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지금 상반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폐지 조치를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항상 흡수 통일 그리고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한민국과는 결국은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대남기구를 폐지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이날 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석을 해서 이런 폐지 조치가 발표되는 것도 직접 바라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그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을 본격화 그리고 노골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서 평양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고서했는데 최선희 외무상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찾은 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그런 형식으로 간 것입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오는 17일까지 러시아에 머물면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북러 회담, 북러 이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해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북러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어떤 것이 논의되느냐,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쉽게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북한의 그 무기 거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안 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발사한 뭐 포탄이나 이런 걸 나중에 주워 보면 한글 써 있고 뭐 북한에서 많이 쓰는 그런 폰트로 한글이 써져 있고 뭐 이런 거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비공식적으로는 다 북한이 무기를 보낸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서 더 우려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북한과 러시아는 이 무기 거래를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과 이제 서방은 북한이 뭐 러시아에 뭐 꾸준히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도 이번 북러 외무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 타고 갔잖아요, 러시아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초청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우리 평양으로 한번 방문해 주시라고요.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초청을 수락했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이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북러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미국은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국무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부는 북러 간 협력 심화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것이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는 많은 서방 국가들에게는 매우 우려스러운 흐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 무기 거래 등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 밀착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본격화 그리고 노골화 됐다라는 게 걱정입니다. 자, 새해 들어서 북한이 미국의 알래스카와 뭐 괌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를 않나. 또 러시아와 바짝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를 않나. 이 한국과의 그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한 또 말씀드렸던 관계부처는 또 모조리 폐지해 버리지를 않나. 북한의 움직임이 연초부터 이제 심상치 않아 보여서 아주 걱정입니다. 자, 이 부분도요, 우리가 좀 아주 관심 있게 주시해서 민감하게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되는 소식이 나오면 또 꼭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뭐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빠이 안녕 하고 가면은 저는 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건강관리 잘하게 그러면 한두 개라도 팁이라도 좀 이렇게 드리고 안녕 인사를 하고 나가야지. 그냥 아무런 팁도 안 드리고 그냥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나가는 거는 저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팁을 드린다면 이건 뭐 제가 의학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팁을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따뜻한 차, 이제 커피 같은 것은 아침에 한 잔 드셨으면 낮에는 많이 들지 마세요. 수분을 자꾸 빠지게 하니까 많이 먹는 건 좋지 않고, 예를 들어서 따뜻한 그런 티나 아니면 그냥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언제가 중요하느냐? 네, 밤에 잘 때, 주무실 때 목에 이제 스카프 하나 정도 이렇게 둘러서 목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그런 수면을 하신다든지 하는 이게 굉장히 좋다라는 조그마한 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